국민의당 새 대표에 안철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안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강하고 선명한 야당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전국 소식 최진 세간대 부총장,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득표율을 보면 51.09%란 말입니다. 과반을 넘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결선이 없었는데, 자, 안 후보의 선출 배경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뭐 대안 부재론 아니겠습니까? 대안 부재론. 예, 아무리 이리 와도 저리 봐도 네. 결국은 안철수밖에 없다. 전정배 정동영을 지지하기는 좀 호남 색깔이 좀 진하고 네. 좀 올드한 느낌이 들지 않다라는 게 안철수 지지자들의 이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대선 패배의 책임론이라든지 제보 조작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철수로 다시 한번 승부를 보자라는 고위직 속에 나온 거라고 저는 51%를 당선을 저는 일각에서는 아슬아슬한 승리라고 한데 네. 저는 뭐 예고된 승리고 충분한 그 승리라고 봅니다. 네. 예. 안철수 전 대표 대선 패배 이후 석 달여 만에 정치 전면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 대표의 수락연설 일부분 잠시 들어보시죠.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거꾸로 펼쳐지는 코드 인사 등 모든 불합리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변 세력, 상황 관리 제대로 못하는 무능과도 싸울 것입니다. 네, 대표 연설 잠깐 봤더니 안 전 대표가 예전보다 표정이나 말투가 좀 더 강해졌다, 단단해졌다 이런 느낌을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시련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상당히 강한 의정이 좀 비추고 또 당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재영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지금처럼 가장 낮은 지지율. 지금 보니까 4개 정당 중에서 심지어는 정의당보다도 더 내려가는 5%까지 내려간 이런 상황에서 네. 국민의당이 앞으로 과연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네. 그러다 보니까 강한 선명한 야당. 물론 호남이 지지기변한 그런 지역적 한계도 있지만은 새로운 전략을 통해 가지고 전국 정당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당원들이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넘는 지지를 해주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도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흡축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히 이태롭지 않느냐. 이런 위기의식도 같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보면 이제 싸우는 지도자 이미지를 좀 강하게 부각을 하는데요. 보면 네. 싸우는 선명한 야당이라고 그랬고 네. 또 불합리에 맞서 싸우겠다. 또 무능과 싸우겠다고 그래서 짧은 당선 소감석에서 싸우겠다라는 표현을 11번이나 이제 구사합니다. 11번이나. 예, 그만큼 투사 이미지를 부상하는데 아마도 프랑스의 어떤 마크롱 대통령 벤치마킹 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크롱이 네. 이제 젊고 유학하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강한 어떤 투쟁적 이미지를 이제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국민의당 내부를 결집시키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대외적으로 확장성 그리고 당내 이미지 쇄신과 지지도 상승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는 다분히 회의적입니다. 집권 초반에 공격적으로 야당이 나갈 경우는 대개 동반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지도가. 네. 그래서 아마 공격과 방어 어떤 진퇴 어떤 치고 빠지기 이런 전략 강원 양면 전략을 아마 적절하게 구사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신임 당대표는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당에서 그걸 지원을 해줄 거냐, 어떻게 그걸 결속을 해나갈 거냐 문제도 참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지금 뭐 당 내에 이번 경선 과정에 치열하게 반쪽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호남계 대 비호남계 이런 데 대결 구도인데 네. 앞으로 최대 과제가 이제 호남 세력을 얼마나 안느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호남 민심이 아니라 호남 의원들을 얼마나 끌어당기느냐입니다. 호남 민심을 끌어당기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80% 이상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네. 민심을 끌어당기기 쉽지 않고 호남의 중진 의원들을 끌어당기는 게 이게 최대 과제입니다. 지금 보면요. 7명 새로 선출된 당 최고위원 중에 김동철 원내대표 한 명만 호남 출신, 나머지는 전부 비호남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12명의 의원들이 과거에 이제 출마 선언 당시에 안철수 반대를 했거든요. 네. 등등 해서 호남 의원들이 상당히 안철수에 대한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안고 나가느냐가 최대한 안철수의 과제다. 자칫하면 이게 호남 패싱으로 비춰질 경우에 네. 안철수는 외로 내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강한 야당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뭐 정의당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순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지금 문재인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90% 이상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당의 지지율을 견인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동영, 천정배 후보를 합한 지지율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네. 앞으로 중도 개혁 노선을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호남에서도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5개월 전에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출마해 가지고 표를 구걸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전남, 광주 전남엔 61%, 전북은 67%나 득표를 했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뭐 거의 없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아주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하는 것, 강한 선명한 야당으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상황 관리 제대로 못하는 무능과도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안보 문제니 다른 문제에서 실적을 한다면은 네. 야당으로서 강력한 비판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호남에서도 일정 부분 지지율을 가져오겠다. 물론 전국 정당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셈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저는. 예. 좀 전에 대통령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오늘 안철수 당선 소감 중에서 예. 제일 저는 눈에 띄는 부분이 개헌론을 네. 쟁점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지방선거 승리를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하나가 제2창당론 또 얘기하고 인재 과감한 영입 이런 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개헌론의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다.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거는요 보통 수세에 몰렸거나 야당이 어려운 시절에 국면을 돌파하고 주목을 받을 때 제일 흔히 쓰는 것이 개헌론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개헌을 이번 지방선거 때 연계하겠다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헌론을 먼저 치고 나갈 경우 대체적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왕적 어떤 대통령제를 분산시키는 것, 그 다음에 선거구제 같은 개편 문제, 중대선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쌓아 잡아서 개헌론을 강력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당초는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정무수석을 보내서 축하를 하고 내일 아마 통화하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오늘 통화를 했더라고요. 네, 예. 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예.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오늘 빨리 해서 두 분은 다행이라고 어쨌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서로 각을 세웠던 그렇죠. 분이지 않습니까? 각을 세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사를 걸고 예. 치열하게 감정 싸움을 벌였는데 예. 이렇게 당선되자마자 또 화환도 보냈지 않습니까? 네. 전화도 있고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전 대표도 이제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번에 빠른 신속한 전화 통화 잘한 거고 네.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뭐 홍준표 대표든 안철수 대표든 뭐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 전화를 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대통령, 야당과 어떤 소통의 어떤 문을 좀 신속하고 빠르게 지속적으로 활짝 여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요, 교수님. 네. 오늘 통화 내용을 보니까 조만간에 청와대로 초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네네. 같은데 안철수 대표만 할까요? 아니면 전체 다 이렇게 야당들 같이 하는 방식이 될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 같이 초청하는 다 걸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아까 MBC하고 아마 인터뷰한 내용인가요?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 문재인 정부가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건 잘하고 있지만은 어떤 중요한 현안을 추진하는데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예. 그리고 그 재원 대책에 대해서 대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재원 말이야. 예를 들면 예, 뭐 예. 예를 어떤 공약을 냈으면 뭐 예. 복지 예산 이런 부분이 좀 예. 어떻게 만든다, 국민 세금이 어떻게 투입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또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과거에 대선에서 싸운 후보들이 지금 1, 2, 3당 대표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돼 있고 한 분은 이러다 보니까 뭐 추미애 대표는 야당입니다만은 네. 빨리 의전적으로 좀 과거에
자기가 싸웠던 그런 후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입법들 또 입법 과제들이 잘 추진이 안 되면 문재인 정부가 나가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야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협조 없이 되는 게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오늘 전화를 해가지고 협조 받을 건 받고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잘못된 고칠 것을 빨리 고침으로써 정기국회가 파행하지 않고 스스로 좀 얻을 수 있는 건 얻겠다는 이런 전략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제 청와대에 건의를 하라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예. 그 여야 대통령 간의 면담을 예. 꼭 다 함께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별도로. 예, 별도로. 지난번에 이제 여야 회담을 할 때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몇 가지 있지만 자존심도 좀 상하고 아. 또 사실 여러 사람이 만나면 깊은 대화를 못 합니다. 네. 사실. 그리고 네.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사람이 의석 대석에 갖는 야당 대표 함께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약간의 어떤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더구나 여소 야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뭐 개별적으로 불러서 좀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그런 독대 정치라기보다는 뭐 개별 정치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건의를 청와대에 좀 해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의 과제가 또 한 가지 생긴 것 같은데요. 이번 당대표 선출 선거 과정에서 호남계와 비호남계의 갈등이 좀 노골화됐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호남 출신 의원들, 그다음에 호남 출신 의원들, 지방의원들까지 상당히 이 호남 패싱을 좀 두려워합니다. 네. 오히려 호남을 배제함으로써 비호남 지역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호남 배제 전략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안철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안철수 대표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패권주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 의구심 계속 갖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일부 언론에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만은 호남 출신의 지방의원들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제 탈당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안철수 대표가 좀 추스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당 내부의 어떤 단합, 통합으로 가지 않으면 물이 새고 점점 뚝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1 과제, 안철수 과제이자 리더십 시험 때는 호남의 어떤 단결, 내부 단결, 호남 당원들을 끌어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에 선출이 되고 난 이후에 아까 저희도 소개시켜드렸지만은 첫 메시지가 강하고 선명한 야당이에요. 이게 중도 노선 강화를 의미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네.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좀 노선이 안 와닿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전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추경 예산 문제 이런 거 있을 때 보면은 분명한 원칙이 없이 호남의 민심이 그렇다고 해서 좀 협조해주고 다른 야당과 노선을 달리가면서 쉽게 이제 문재인 정부 협조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여론에 따라서 많이 여론에 컸었죠? 따라서 많이 네. 추이가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 큰 플래그, 큰 기치는 걸되 네. 사안별로 국민들이 좀 따질 건 따지라는 거 따지고 단호하게 물으면서 야당의 그런 입지를 좀 확보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 5당 체제, 원내교섭단체 4당 체제입니다만은 지금 제2야당으로서의 그런 역할과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국민의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물론 호남에 주류를 둔 그 지역구원들이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치를 하기에는 앞으로 이 당이 전국 정당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슨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강한 야당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전략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더 협조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까도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듯이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네. 절차적 정상성이 없이 원전 같은 문제를 국민의 여론과 반하게 결정하겠다는 이러한 어떤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듣겠다는 그 안철수 대표의 목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 그리고 현안들에 대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과거처럼 쉽게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국민의당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안철수 대표의 선출로 민주당과의 합당설 같은 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는 이제 더 불거지라고 봅니다. 더. 예, 네. 더. 왜냐하면요,
일단 안철수의 당선 자체로 해서 안철수 대표 스스로는 이제 그런 합당론이나 연대론을 이제 일축하고 잦아들게 하기에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각을 강력하게 세워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네. 그럴수록 호남 출신의 국민의당 의원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칫하면 자유한국당 이중대론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위기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독자적인 선명성을 내야 된다. 선명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한적으로 민주당과 연대를 하지 않겠냐 라는 점에서 새로운 신연대론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안철수와 비안철수 말하자면 호남 출신 의원들과는 앞으로 계속 상당히 좀 틈이 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자, 그런데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 자, 추미애 대표 이제 취임 1년이 됐어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좀 그 말씀과는 조금 어찌됐든 정치적인 수사인지 모르지만 임기 중에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없을 것이다. 저희가 뭐 그래픽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렇게 같이 보십니까? 아니면 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추미애 대표가 하는 말 쪽으로 갈까요? 사실 내심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호남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다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예.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기국회 때 국민의당이 협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당을 보존하면서 협치와 상생 정치를 하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가야지 그나마 정기국회에서 제2야당 협조를 얻어서 조금이나마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집권여당 대표의 전략이지. 그러나 저는 속마음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좀 호남 의원들이 많이 우리 당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은요. 네. 이제 안철수 부분인데 네. 이제 대선 후보 아니었습니까? 거기다 홍준표 대표도 얼마 전에 대선 후보였고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돼 있고 그러니까 세 명이 1, 2, 3위 후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네. 일찌감치 대권 경쟁에 시동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요? 예, 일찌감치 대권 가도로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대권 도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요 원래 권력의 속성상 누군가가 일찌감치 냅다 대권에 시동을 걸면요 레임덕이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머릿속에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본인이 서울시장 나가는 것이 과연 플러스인지 득실인지 그걸 아마 고려를 할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장 나가면은 수도권의 전체적인 안철수의 녹색바람 다시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당선만 되면 바로 중앙 권력을 장악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제 지금 박원순이라든지 혹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나 혹은 모르겠습니다. 추미애라든지 이런 강타들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서울시장에서 선거에서 이제 떨어지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이 위험한 도박을 할 것인지 말 건지 안철수는 아마 매일매일 좀 머릿속으로 좀 고민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제가 화제를 추미애 대표 1년으로 넘겼는데 예. 다시 안철수 얘기 갔는데 추미애 대표 얘기 다시 좀 하겠습니다. 자, 취임 1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일단 기자회견 내용을 좀 들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있을 수가 없으며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도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 추미애의 1년은 촛불과 함께한 1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1년도 변함없이 촛불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촛불과 함께한 1년. 좀 말투 좀 느릿느릿하고 강한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추미애 대표의 1년 좀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이 집권당이 정권을 네. 잡는 데까지 오는데 큰 역할을 한 게 그렇죠. 사실입니다. 물론 네. 당내에서 계파별로 좀 갈등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1년 정도 여기까지 오는데 추미애 대표 역할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본인도 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포석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미애 대표가 앞으로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를 놓고 예를 들면 정당 발전 협의회인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네. 당내에서 뭐 공천권 문제로 좀 파열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존재하고 이런 상황도 있는 걸 보면은
촛불이라는 그런 거대한 민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고 있는 이 정권의 토대의 어떤 이념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당내에서 입지를 확인하면서 친문, 과거의 범친노 세력까지 이렇게 같이 끌고 가려는 자신의 정치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집권 초기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고 대통령의 그런 5년 임기가 수상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현재 저렇게 과거에 그런 자기가 1년 동안 해온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촛불 민심을 다시 강조하는 걸 보면은 본인도 앞으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어떤 큰 포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장점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들어보면 그 안에 소통 문제가 조금 있었고 가장 최근에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를 놓고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억울한 옥살을 했다 이 발언이 조금 좀 논란을 좀 많이 있었고 가끔 발언에서 논란이 좀 있고 그렇죠. 한 점들이 얼마 좀 전에 있었죠. 이제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네. 많이 네. 있었고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대리 사과하는 일도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정치발전위원회 문제도 있었고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추미애 리더십을 평가한다면 전반적으로 저는 한 7대3 정도로 득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7대3 정도로. 7은 강한 추미애라는 네.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득이 많았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2 내지 3 정도는 청와대나 당 내부의 어떤 갈등의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소통의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뭐 이런 부분이 이 나머지 부분 한 3 정도, 2, 3 정도의 단점을 메울 수 있다면은 추미애가 이제 상당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 방법이 뭐냐 지금 이를테면 58년생입니다. 네. 5선 국회의원인데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대통령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꿈이 있죠 대통령. 그렇다면 그 길로 가는 길은 크게 보면 두 갈래 길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국무총리입니다. 사실은. 국무총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시장이라는 게 서울시장은 바로 대권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서울시장은 좀 아까도 말씀드린 위험하죠. 아직은 강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면은 좋지만 안 되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추미애 대표도 확실히 결정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정발일 문제를 놓고도 본인이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지금 일치 봉합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띠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년 지났는데 이후에 추미애 리더십도 상당히 좀 강한 추미애로 달려가지 않겠는가. 다만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다시 청와대나 대통령 관계 얼마만큼 이렇게 잘 서로 소통해 가느냐 이 부분만 넘어야 될 장애물로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추 대표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앞으로 임기 1년이 남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일에 정기국회가 열리는데요. 이때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 과제 이제 성과를 내는 게 우선일 텐데 앞으로도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법안들 산더미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법 관련 법안에 당장 아동복지라는 노인복지 이런 관련 법안들 문재인표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회에서 원내에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죠. 네. 근데 과반수에서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막 오늘 당선된 안철수 대표는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고 뭐 홍준표 대표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정책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게 벼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면초가 벽을 추미애 대표가 어떻게 협치의 이 묘를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권의 꿈 혹은 서울시장 꿈이 확 가깝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 부분 원내 어떤 정치 정기국회를 제대로 이끌으면서 계속 티격태격하고 일일이 법안들이 막힐 경우에 좌절될 경우에는 추미애 리더십은 이제 상당히 흠집을 입을 수가 밖에 없죠.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은 자유한국당이 그 연석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예산도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엄격하게 견제를 하겠다. 이제 100일 지났으니까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당히 그렇게 되면 여야의 어떤 갈등이 또 많이 표출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아마 본격적인 대결의 장이 이번 정기국회 본격적인 대결의 장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하는 예산을 확보 못하고 개혁 입법이 통과가 안 되면 앞으로 국정의 난맥상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원내 대책이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케어법 의료법원 이번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현재 지금 추정되는 앞으로 공약사항 집행하는데 174조인데 혹자들은 그게 뭐 300조까지 된다 이런 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냐. 그다음에 슈퍼리치 증세 문제.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들 이런 것들을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권력 기반 개혁하는 문제, 국정원법 개혁,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저 앞으로 공수처 설치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거의 대부분 반대하는 입법들이에요. 이런 문제를 과연 저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1 집권 여당입니다만은 이걸 풀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국회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 이렇게 살아있는 한은 이 국회에서 과연 여당이 어떤 전략을 갖고 가더라도 야당이 100% 협조할 수 있는 하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험난한 이번에 정기국회 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전국 소식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진 세간대 부총장, 박태우 고려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